진경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치료를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유공자분들이 신체적 상해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만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서 트라우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트라우마 그리고 그 트라우마에 동반되는 악몽, 수면장애 이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비단 트라우마 관련된 악몽뿐만이 아니라 그냥 악몽과 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정도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 중이라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지금까지 좀 봤던 것들 공유 드리고 혹시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을 악몽에서 벗어나기라고 보내드리면서도 이런 제목을 써도 되나 너무 야심찬 제목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긴 했는데 그래도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은 게 대상자들 분들 마음이고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과 훈련과 경험을 좀 쌓아야겠죠. 뭐야 이거? 아, 네. 우선 악몽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악몽이 뭐고, 왜 발생하고, 정신 관련된 정신질환은 뭐가 있는지. 일단 악몽은 뭐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되게 좀 안 좋은 꿈이죠. 조금 더 사전적으로 하면 불길하고 무서운 꿈이고, 그 영어로 나이트메어인데 여기서 이제 메어라는 단어가 지금 뭐 암컷 말 뭐 이런 단어라고는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무서운 악몽 악마 같은 거 그런 좀 사악한 뭐 존재 뭐 이런 것들을 메어라고 또 했나 봐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 악마가 악몽을 일으킨다라는 뭐 그거는 뭐 매체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클리셰 중에 하나죠. DSM에서는 이제 악몽에 대한 설명이 악몽은 전형적으로 이제 꿈인데 좀 전형적으로 좀 길고 되게 정교하고 되게 진짜처럼 보이는 꿈이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했죠. 걱정, 두려움, 불온한 감정,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대개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그거를 피하거나 뭐 대처하거나 뭐 위험 그 막 이렇게 뭐 절벽에서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진짜 위협을 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절박하고 그 급박한 위험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뭐 다른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 뭐 시기 질투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워낙 생생해서 깼을 때 기억하고 자세히 묘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요약하자면은 좀 불쾌하면서도 굉장히 생생한 꿈을 악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연구들 문헌들 찾아보면은 이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깰 정도가 이제 또 그 강도의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깨느냐 안 깨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조금 기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불쾌하고 생생한 꿈 정도로 지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몽의 원인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문헌을 이렇게 읽어봐도 이 원인론적인 거에 대해서 모든 정신질환이 그렇겠지만 명쾌하게 돼 있는 건 없어서 사실 꿈이라는 것 자체도 저희가 왜 꾸는지 아직 그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그냥 생각하기에 그리고 앞선 선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일단은
옛날에도 되게 민간적으로 이 꿈의 의미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해몽이라든지. 예.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무의식의 산물 아니면은 또 펄스는 이제 좀 게슈탈트 뭐 이쪽의 학자인데 이거는 어떤 지금 현재 내 상태와 보다 연결된 어떤 메시지다. 뭐 이런 뭐 메시지를 이렇게 뭐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러고 어떤 분은 또 그냥 되게 이거는 뭐 내용적으로 가치가 하등없는 선망 상태랑 되게 비슷한 내활성화를 보이는 그냥 생리 현상일 뿐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로부터 뭐 계시나 예지 뭐 이런 꿈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생각을 했었죠. 뭐 여기서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음, 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이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는 좀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도 좀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악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스트레스랑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정서, 그리고 실제 경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현실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한 거를 좀 학문적으로 말해주신 분들이 호울이란 사람인데 현실과 꿈의 연속성 이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그 꿈에서도 반영돼 가지고 나타난다.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무의식이라는 것 자체도 유흥 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애초에 무의식을 좀 심리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 축적해온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이제 의식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이제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생 동안 겪으면서 축적된 뭐 기억 그리고 현재 경험들 악몽이란 해가지고 네 이거 정의 설명드렸고 네, 지금 여기 끝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무의식 얘기나 뭐 지금 현재 겪는 거 어쨌든 간에 다 내 경험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은 뭐 필연적으로 현실의 경험이 반영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광범위하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악몽이다 하면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랑 이제 연결이 되겠죠. 또 이제 알코올을 먹었을 때 좀 빈도가 늘어난다.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 피로, 뭐 스트레스 말고도 예를 들어서 뭐 잠을 자는 자세가 되게 뭐 압박을 가해지는 자세라든지 뭐 예전에 어떤 다큐에서도 봤는데 뭐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배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꿈을 막 이러면서 꿈 막 그런 거 관련된 거 꾸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신경안정제 같은 거를 복용해도 악몽의 빈도가 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련된 정신질환은 일단 DSM에서 좀 주요하게 언급되는 게 분리불안장애 그리고 PTSD 그리고 악몽장애. 악몽장애는 이제 수면장애가 워낙에 잠을 못 자는 거다 보니까 뭐 악몽이 되게 수면을 방해하는 거로서 관련이 많이 있다고 나오는데 악몽장애라는 카테고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 딱 이 타이틀로 있으니까. 그래서 뭐 분리불안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에 동반되는 좀 주제도 좀 관련돼서 명확하고 2차적인 악몽이라면 이제 악몽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주요할 때 악몽장애 진단이 내려지는데 뭐 주제 설명이 조금 있죠. 그리고 반복적 발생, 불쾌하고 생생한 꿈들이 반복적으로 야간 수면의 후기 2분의 1 동안 이거는 뭐 되게 일반적으로의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감별 진단에 보면은 야경증이라고 또 이제 잠 못 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잠에서 이렇게 확 깨는 거는 악몽장애랑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지점인데 그거는 이제 잠들고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꿈이고 뭐고 이런 거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
그래서 잠이 드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거나 못 드는 거 뭐 이거 이런 거고, 이거는 이제 꿈이 뭐 약간 촉발 경험이라는 데서 촉발 요인이라는 데서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진압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 네, 이런 거. 악몽의 정의가 잘 DSM에서 정의하는 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불쾌하게 만들죠. 예, 비단 어, 분리불안 애착 대상과의 주제나 PTSD 그 꿈 관련된 이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악몽 장애가 또 아니더라도 악몽 자체를 이렇게 좀 빈번하게 경험한다라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정신병리 상태, 우울이라든지 불안, 이런 신경증적인 건 물론이고 좀 뭐 이렇게 그 정동의 변화가 심한 성격 장애 이런 것도 발생이 되게 높다, 뭐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예, 지금까지 제가 조금 얕게나마 훑어봤을 때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거 세 가지 정도, 그리고 안정화를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 장면에서 꿈을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파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예 꿈 자체를 보통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예, 저희 그 인지행동 치료나 뭐 다른 치료에서도 꿈을 메인으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죠. 근데 뭐 조금 꿈을 좀 메인으로 다루는 쪽에서도 이게 상담에서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정서 관련인 것 같아요. 그 프로이드나 뭐 유델 이런 분들이 꿈에서 이제 감정을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꿈에서의 감정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과 상관없이 그 감정 경험을 경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담적으로 들어갈 것이 많다라고 했고, 또 꿈 해석이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도 좀 높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생생한 꿈이라면은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뭘 보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랑 피차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지도식들이 꿈에도 되게 녹아나고 있고, 꿈이라는 거가 이 기억나는 꿈일수록 주제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인지도식과 주제를 연결하기도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실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좀 안전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내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민감한 사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저항감이 덜하고 신뢰관계가 좀 잘 쌓인다. 내 남자도 좀 잘 말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로 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노인 대상으로, 제가 또 내담자가 노인이다 보니까 좀 봤었는데, 노인분들은 이제 노인분들의 꿈에 대한 태도는 이제 좀 많이 의미 부여를 되게 하시는 거, 이게 좀 일반적이긴 한데, 안 좋은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덮어두고, 나는 이제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른 거 활동하면서 잊어버리면은 뭐 잊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신경 안 쓰려고 하는, 뭐 이런 두 가지로 좀 반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다라기보다는 의미는 되게 부여하는데 그거를 부정하거나 내가 그 부여한 대로 행동하거나 좀 이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주요 내용들은 주요한 인물들의 관계나 사건, 이런 것들, 옛날에 못했던 거라든지 어머니라든지 트라우마,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꿈, 이런 미해결 과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미래적으로는 죽음이나 질병, 자녀 관련 이런 좀 안 좋은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죽음이나 질병은 좀 안 좋은 쪽이고
자녀 관련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쪽으로 좀 꿈의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이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든 간에 얘기를 하고 상담사랑 어떤 의미일지 이렇게 좀 이 꿈이 무슨 그 나에게 도움을 줄지 이런 거 얘기를 해봤을 때 과거의 기억들을 이제 회상함으로써 아까 미해결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어떻게 좀 해볼까?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불안 같은 주제가 나오면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뭘 불안해할까?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담에서 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활용을 구체적으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의 그 형식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힐의 인지체험적 꿈 해석 모델이에요. 음, 이거는 그 꿈이 현실과 되게 맞닿아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지금 그 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상담자랑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고 그 거기서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이 꿈이 나의 어떤 면을 반영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도 뭐 이어지면 뭐 가장 베스트겠죠. 그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적응적인 행동을 하면은 베스트겠지만 뭐 어쨌든 꿈 해석에 초점을 맞춘 모델입니다. 탐색 단계는 뭐 꿈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1인칭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게 꿈을 상생하게 기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거는 옛날 사건 회상하기, 뭐 과거 사건 탐색하기 거기서 이제 좀 정서나 학고그니션 이런 거 불러 일으킬 때도 뭐 활용되는 그런 기법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수록 좀 더 생생하게 경험이 되겠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감정들도 올라올 테고 어,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게 꿈에 대해서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생하게 환기한 다음에 상담자, 치료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냐? 어떤 뜻인 것 같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왜 이런 꿈을 꾸게 됐느냐?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물어봐서 그 꿈 꾼 사람도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잘 모르겠어요가 되게 흔한 답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좀 촉진하는 질문들을 해야겠죠. 뭐 관련된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여쭤봐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예전에 뭐 그 아까 미해결 과제랑 관련돼서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그 서러운 게 있었던 게 그런 게 생각이 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꿈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상자가 먼저 말을 하게 해요. 그럼 이제 치료자가 조금 더 그거를 발전시켜가지고 과거에 이 사람의 그 경험, 상담자가 파악한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과거의 경험과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지금 아니면은 뭐 현재 행동 패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꿈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가 아니냐 하면서 해석을 좀 전달을 하는 식으로. 근데 뭐 일방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라고 단정 짓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내담자랑 이렇게 토론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석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담자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깊이로 아무래도 인지 경험이라든지 자기 통찰이라든지 수용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네, 상담자가. 그렇게 해서 좀 의미를 통찰을 하도록 이렇게 돕고 이제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자기 요약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뇌어서 어, 좀 스스로 좀 내면에 좀 심어주도록 그 통찰을. 그리고 3단계 실행 단계는 이제 어, 이 실행이 좀 약간 행동적인 실행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상상 속에서 이 꿈이 이런 것 같다 하면은 그 욕구를 깨달았으면 그 욕구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좀 무서운 꿈이었으면은 좀 무서운 거를 덜 무섭게 혹은 어떻게 대처하면은 덜 무섭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꿈을 바꾸게 해서
후속편 같은 거를 만들게 하거나 꿈 자체의 내용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작업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 통찰하고 이해한 거, 나에 대한 거, 꿈에 대한 거 통찰 이해를 바탕으로 꿈을 좀 바꿔보는 거죠. 특히 악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악몽이 불러일으키는 그 부정적 정서나 신체 긴장이라든지 뭐 이 부정적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한 작업을 좀 하고 긍정적 내용으로 좀 바꾸도록 네, 이렇게 그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의 삶의 좀 연결 작업. 이건 사실 내 현재의 어떤 목표 행동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내 통찰을 기반으로 현재 그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거를 얘기하고 아니라면은 이렇게 그 자기 수용과 이해의 관점에서 꿈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그 의미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그 모델이다 보니까 꿈일기나 그림 등 꿈을 그림으로 계속 그려보고 구체화하고 내가 왜 꿨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욕구가 뭐고 이럴 때 무슨 감정이 들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증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 꿈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볼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몽으로 치면 근데 이제 악몽이 주는 이제 메시지 같은 거를 좀 초점을 두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쟁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 이제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 뭐 이 정도는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일단은 구체적으로 바꾸도록 그때가 언제였냐, 어떤 경험이었냐, 뭐 그 친구가 그 꿈속에서 그 꿈에서 계절은 어땠고 어떤 맥락이었고 뭐 어떻게 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죽어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고통받겠죠. 안 그래도 그 스트레스 받는 사건인데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좀 위험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대상자가 대처할 수 있거나 혹은 다룰 꿈 선정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돼서 내가 현재 그 대인관계적으로 이렇게 뭐, 뭐 이슈가 생기는 거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연결지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 의미를 탐색하기보다는 워낙에 좀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막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보단 꿈을 그냥 바꾸는 작업에 좀 초점을 두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그런 방법이 이제 심상시현 치료입니다. 근데 보면 아까 그 힐의 인지체험적 과제 이제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만 좀 따온 듯한 느낌도 있는데 간단하게 꿈을 하나 골라서 이거를 좀 조금 리허설 경험해보고 바꿔보고 반복적으로 바꾼 거를 시연하는 거, 이 작업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꿈을 고를 때 반복적이고 가장 불편감이 큰 악몽일수록 다루기가 쉽겠죠. 그 악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악몽을 계속 꾼다고 하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뭐 누가 쫓아오거나 뭐 문을 두드리거나 해요. 이렇게 상황 같은 게 계속 되게 미묘하게 계속 바뀌는 뭐 어떨 때는 뭐 떨어지는 꿈을 꾸고 어떨 때는 뭐 문 두드리는 꿈을 꾸고 막 이렇게 반복성이 없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심상시현 치료를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심상시현 치료는 내가 반복적으로 꾸니까 나에게 어떤 그 꿈에 대한 심상이 있을 거고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그 꿈으로 이제 만약에 꿈을 꾸면은 계속 시연을 해서 그 꿈이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좀 행동 치료적인 관점이라 어, 만약에 이거를 특정한 꿈을 정할 수 없으면 이거는 좀 그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반복적이고 뭐 할 거면은 불편감이 큰 거를 해야 되겠죠. 다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함은 안 될 테니까 그거를 잘 골라가지고 악몽을 묘사해보고 악몽에서의 내 감정, 생각, 상황들을 해봐서
그러면 그 감정이 안 들려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 아까 그 친구가 죽는 거다 하면은 막 수류탄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장기가 손상이 되는 게 보였다 뭐 이런 게들이 있으면은 아 그럼 이거를 이때 굉장히 자기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꼈고 그럼 이 무력감과 절망감을 안 느끼려면 그때 어땠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비현실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바꾸도록 독려를 해보는 거예요. 뭐 죽는 건 아니라 다쳤다라든가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아니면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다쳐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뭐 어떤 조치를 취했더라든가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거 아니면 긍정적인 게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제일 베스트지만 조금이라도 덜 부정적으로 하는 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내용을 자유롭게 그래서 그거를 머릿속으로 다시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예. 그,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끝까지 바뀐 부분 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미리 상상해보고 그거를 그냥 플레이를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생각이나 감정 상황 그리고 이때는 신체 감각까지 좀 느껴보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체험을 하도록 그래서 바뀐 꿈이 내한테 좋더라 이렇게 좀 연합이 될 수 있게 어,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일상생활에서도 뭐 기회가 되면 계속 시연을 하게 하게끔 독려를 하고 특히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이완훈련하고 같이 이것을 시연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실제로 꾸는 꿈 자체도 내가 바꾼 내용처럼은 안 될지언정 좀 더 편안한 꿈으로 계속 탈바꿈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그 찾아보니까 크라코라는 사람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쓴 게 있는데 아마 맨 처음에 IRT를 좀 시도한 것도 90년대 후반에 이분께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저도 논문을 아직 리뷰는 안 했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하면은 여기서는 악몽하고 IRT에 대한 좀 심리 교육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실상 이렇게 꿈을 선정해서 바꾸는 거는 뭐 1, 2회기 정도라면 교육은 막 2, 3회기 정도로 좀 비중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뭐 악몽과 불균형의 관계 이런 뭐 기본적인 심리 교육이에요. 증상 교육. 뭐 근데 이제 심상을 활용해야 되니까 이 심상에 대해서 심상이 뭐고 이거를 좀 활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구체적이지 않으면은 사실 그 되게 이게 뭐랄까 생각에서만 머물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되게 덜 정교한 심상이라서 반복이 어렵다든지 이 중에 포인트가 정말 내가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생생한 꿈을 꾼다면 그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내가 바꾼 꿈도 이렇게 그 시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심상으로. 근데 되게 의식적으로 이미지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연습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그 오감 활용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은 정교해지는 게 좀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하고 연습을 시키고 어 이제 꿈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상상으로서 어떤 상상이든 이렇게 해보고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꿈에 적용하는 뭐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악몽을 꿨을 때 어떻게 좀 접근하는지 큰 두 가지 테마인 것 같아요. 그냥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해석하고 통찰해서 나의 욕구를 좀 파악하고 그거를 좀 해결해 나가다 보면 악몽이 좀 바뀐다 뭐 이런 접근하고 그냥 악몽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좀 바꿔가지고 좀 덜 좋은 꿈, 아니, 덜 나쁜 꿈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통찰지향적과 뭐 행동지향적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큰 두 가지를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악몽이라는 것에 일단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PTSD 치료에도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인데 불쾌한 거를 직면은 해야 뭐 다룰 수 있겠지만 이 직면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이제 안정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라운딩 기술이라고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게 여러 가지 나오고요. 그 뭐냐 알코올 장애랑 PTSD랑 공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를 이제 그 매뉴얼을 만든 안전 기반 치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 안전 기반 치료에서 안정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워낙에 알코올이랑 PTSD랑 공병이 있다 보면은 알코올이 되게 만성적인 사용일 거고, 그래서 알코올 사용을 금지하면서 PTSD랑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럼 PTSD적 이걸 회피의 수단으로 알코올을 먹었다면 다른 대안 수단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안정화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6개월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되게 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중에서 그라운딩 기술은 되게 짧게 이완을 준다는 점에서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안정화 카테고리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그냥 그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함몰되지 않게 다른 것들로 정신을 좀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는 오감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 묘사,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 앞에 뭐가 보이고 무슨 냄새가 나고 무슨 촉감이 나고 이거 뭐 명암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내가 드라이하게 해석하게 하는, 설명하게 하는 거죠. 그럼 내 지금 현재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이 다른 그 떠오르는 거 이런 거보다. 그리고 카테고리 게임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 하면은 뭐 생선이 있고 뭐 쌀이 있고 과일이 있고 뭐 과일은 또 무슨 종류가 있고 막 이런 거. 그 되게 중립적인 자극을로 정신을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신체적인 거는 뭐 오감을 지금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상상을 활용해서도 괜찮고, 뭐 호흡하면서도 호흡의 그 감각을 느껴본다든지, 진정시키는 거는 이제 뭐 좋아하는 것들을 뭐 평소에 갖고 다닌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핸드폰에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앨범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보면 내가 되게 편안해지고 진정이 된다, 이런 사진들만 잔뜩 넣어서 계속 그거를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안전지대 형성, 상상 속에서 안전지대를 형성할 수도 있죠. 그 안전한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그거를 이제 상상하게 하는 거. 그래서 딱 기분이 안 좋다 하면은 그거를 도망간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되게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주관적인 고통이 조금 내려가고 안정을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이 직면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도 찾아보아서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